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독방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독방에 가장 힘든 건 폐쇄공포증입니다. 일단 헉 하면서 심장 빡 칩니다. 교도소 생활은 나름 생각보다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견디는 형이거든요. 아주 수동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아주 가뿐하게 해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31일 약 8시간의 고심 끝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중 3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자, 법원의 결정, 우리 외부자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작가님. 저도 이제 구속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차에 가운데에 앉아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인생이 참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석할 때 그 굳은 표정, 네. 약간 긴장한 표정인지 아니면 화가 난 표정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표정 보면서 약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무서운 표정이에요. 아주 화가 났을 때 그런 표정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정치를 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아버지가 만든 나라를 그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IMF 치하에서 내가 그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정치를 하는 거다. 즉 국민에 대해서 베푸는 것. 시혜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K고 미루고 모든 걸 다 이 나라를 위해서 선의로 진짜 시작했던 건데 나를 이렇게 잡아넣어? 진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국민한테까지도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에요. 봐서는 안 될 모습들이죠. 국민들이. 우리 헌정사에서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비극이고요. 벌써 대통령이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3명이 구속이 됐고 불과 6개월 전, 반년 전에 이런 상황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6개월 사이에 또 역사가 바뀌고 조그만 검찰 승용차에 타고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시대가 이렇게 종언을 고하는구나 그런 느낌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3월 31일이 이제 대한민국의 한 역사가 또 그 획이 그어진 날 아니에요? 구속을 찬성했던 사람들도 좋아할 수 없는 날이었고 국가와 국민이 좀 불행한 날이었다. 그냥 좀 하루 종일 좀 착잡하더라고요. 착잡하고 우리 국민들 중에 그 선택받은 사람들 몇몇 안 되잖아요. 교도소 가본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 예. 그 이제 저도 불과 몇 년 전에 바로 거길 갔었고 네. 안 가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완전히 틀려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저 문을 언제 다시 자유의 몸이 돼서 통과할까라고 하는 것을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인식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10월 24일 태블릿 PC가 발견될 때부터 몇 차례 기회를 줬거든요. 하야하고 정치적으로 퇴진해라. 그리고 헌재 넘어와서도 헌재에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그 전에 특수본과 특검에서 소환하라고 할 때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좀 깨끗하게 조사를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국민들하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소통하면서 국민들에게 죄를 고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정치적으로 해결을 좀 하겠다. 그래서 그 옆에서 잘못 보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역사의 정말 반역이다. 본인도 잘못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불행한 결과가 왔을까 하는 좀 착잡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때는 그 태블릿 PC 나왔을 때 초기였거든요. 그때 내가 호소를 했다고. 지금 내려오셔야 됩니다. 안 내려오시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나오고 가장 평화롭게 매듭 지을 수 있는 건 본인입니다라고 막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기억해보세요.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핵해 이랬다고요.
배째라 뭐 이런 식이었고 법적 절차를 밟았고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야당들이 뺐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불확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들이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이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탄핵이 돼버렸는데 그때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를 둔 거죠. 그렇죠. 악수를. 그 후로도 이번에도 그 탄핵 결정 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부에서는 4대 4로 2명은 기각이고 2명은 각하다. 그러니까 이거 기각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른바 그 간신들을 둔 거예요. 이른바 진실한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직언을 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아주 개인적으로 좋은 말 해줄 사람들만 딱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 감각 자체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이번에도 보면은 법조계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관건이지 일단 청구가 되게 되면 워낙 위중한 사안에다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차명폰, 대포폰을 사용했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영장 발부다. 이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주위에 있는 8명, 9명 되는 변호사들은 마치 영장실질심사에서 판결함이 날 것 같은 판단을 대통령에게 줬던 거예요.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가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완전히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또 완전히 발부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이 피의자가 이후에 사회적으로 이미지 좀 손상받지 않고 재판 투쟁으로 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판사 출신,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출석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누가 출석하라 그랬습니까? 옆에 있던 변호사들이 출석을 해서 무죄를 주장을 하면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간언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국의 대통령이 가서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을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거기서 또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가라고 한 사람들. 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가 이 방송으로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자기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연설문도 그랬어요. 3가지 종류의 연설문이 있으면 그중에서 가장 질이 떨어지는 걸 언제나 골랐어요. 이번의 경우도 변호인, 그다음에 변호인들이 이야기한 어떤 상황 이런 걸 보면은 아주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해서는 안 될 것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안목으로 뽑아들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럴 땐 전문가들, 그다음에 실력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그때 그 현실 인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변호인단도 좀 황당한 게 검찰 조사 받고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경의를 표한다. 검찰한테 경의를 표한다. 우리 말을 너무나 잘 들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헛된 희망을 또 준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도 그 실질심사 끝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변호를 너무나 잘했다. 아주 이럴 줄 호소력에는 알았으면 최후 진술을 했다 호소력이 이렇게 있다. 얘기했죠. 실질심사 받으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저는 억울합니다. 저 주머니에 언제 돈 들어온 적 없습니까? 이거를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유영아는 무슨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 이거 영장실질심사는요 증거를 갖고 왔고 검찰의 논리를 반박해야 합니다. 가서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가선 안 됩니다. 날짜도 이틀 실질심사 이틀 뒤에 한데 3일을 미뤘잖아요. 왜냐하면 꼼꼼히 보겠다. 꼼꼼히 본 결과 이건 발부다. 그럼 나가지 말았어야죠 거기를. 사실은 법원 결단은 3시간 빨랐거든요. 그러게요. 아까 이제 빨랐죠. 말씀하신 예. 것처럼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침에 하나는 그랬죠. 뭐냐면 이재용 같은 경우는 이틀 후에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3일을 줬단 말이죠. 하루를 더 준 거고. 그러니까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고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중대한 그 혐의가 그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볼 때 뇌물죄거든요. 이게 이미 소명이 된 게 이재용 때 이미 소명이 된 거거든요. 이게 쌍벌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원에 무슨 검사 동일체 같은 원칙이 있는 건 아닌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그 법원에서 뇌물죄로 법정에 공여자를 갖다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수수자를 발부 안 할 수는 없고 자기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유영아 변호사하고 최명성 변호사 둘이 들어갔는데 이들의 논리는요. 그 연수원 학생들 수준으로 논리를 편 거예요.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은 도주를 못 해요. 우리가 이재용도 도주 못 한다고 봤지 않습니까? 근데 직급이 높을수록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은데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다 자기가 임명한 직원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최순실에게 차명폰과 대포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종범 등등을 통해 갖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근거가 있고 이 뇌물죄는요 원래 증거가 없어요. 증언으로만 판결이 나와 있고 그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분리시켜 놓으면 결국은 문다라고 하는 건데 이 뇌물죄는 로스쿨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연수원에서도 특별하게 가르치는데 뇌물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일관되게 구속돼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여자는 구속되어 있는데 수뢰자를 풀어주는 건 변호사 등등이나 찾아가서 말을 맞춰갖고 혐의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재용 했잖아요. 증명은 유문제 판단이거든요. 소명은 충분히 이 혐의가 70% 정도까지 끌어올려와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인식 부재도 문제지만 네. 이 변호사들 쓰면서부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불행이에요. 그런데 변호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초동에 가면 베스트들이 있습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무슨 사건에는 누가 베스트가 있는데 그런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들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비춰본다면은 변호인단이 굉장히 약했다. 약했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은둔, 불통의 성격과 맞물린 겁니다. 독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편한 사람만 찾는 거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쉽게 건넬 수 있는 사람 찾다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는 예.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초동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우호적인 변호사들도 있었는데 네. 너무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의 의존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봤자 말이 안 통할 것이다 라고 해서 기피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의 성격과 그렇죠. 관련됐다고 예.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저는 좀 잘 알고 얘기도 많이 했고 만나보면- 그럼요 당해서. 근데 저도 잘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특수관계라고 봐야 돼요. 어떤? 예를 들자면은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열렬하게 저기 우상처럼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그 가운데서도 열렬하게 정말 떠받드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제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누나 이러면서 많은 걸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깨놓고 얘기 좀 해보라고. 아주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정말로 그 법조인으로서 이성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손을 탁 잡더니 누나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깨끗한 분이 어딨어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누나도 좀 생각 좀 잘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문제는- 같이 네. 자택에서 뭐 6시간, 4시간, 3시간, 2시간 전 뭐 했는지 알아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 그렇죠. 기도합시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위로하고 그게 근데 변호인의 얘는 전혀 안 어울리는 거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주 적대적인 사람의 논리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변론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런 습관이 들어있어야지 그런 사람을 쓰는 건데 특징적인 게요. 유영하 변호사 정치 변호사 아닙니까? 사선 낙선 의원이에요. 이분이 검사 생활 오래 안 했어요. 근데 오픈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그 사무실 쓴 사람한테 최근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벽에 반 3분의 2가 이해창 당 총재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서부터 변호사라고 하는 경로 자체가 정치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리 논리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사람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총체적 난국이 됐는데 변호사 선택마저 만약에 최선이 아니었다면 혹시라도 앞으로 변호사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변호사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면회를 가는 변호사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의 관계대로라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면회를 갈 수밖에 없겠지요. 교도소에 현재- 가면 특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한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법리 싸움이 이제 치열해지면은 아마 보완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영하 변호사가 그렇게 독점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한다면은 뛰어난 변호사들이 안 오려고 그러겠죠. 왜 제가 왜 옆에서 그냥 들러리 설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뛰어난 뭐 변호사들이 자꾸 이제 국민 여론 눈치 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한데 어찌됐든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인단 좀 바꿀 수는 있습니다. 보완은 할 수 있겠지만은 유영하 변호사는 아마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럴 것 왜 같아요. 그러냐면은 2007년 이제 당내 경선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이렇게 붙었을 때 가장 그 난해하고도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이른바 최태민 파일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던 변호사가 바로 유영하 변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알고 있는 거를 또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을걸요.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거기 들어가면서 그때 무슨 표현이 나왔냐면 불타는 마차에 올라탔다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네. 그 최재경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검찰 수사에 응하십시오 했어요. 예. 검찰 수사에 응하고 검찰 수사에서 나오는 얘기를 갖고 그다음에 정치적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경로를 줬는데 그때 또 불소추도 있을 때니까. 그렇죠. 그때 불소추 특권이 있을 때니까. 그런데 청와대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이거 후문이고 이제 기자들이 그 이후에 취재한 과정인데 민정수석 위에 유영하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민정수석 최재경 법리로 난다긴다는 사람이고. 검찰 전문가인데. 아, 그 최고의 실력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유영하 변호사가 지시하듯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대통령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검사장급 출신의 변호사를 쓰려고 그러다 못 쓴 게 최재경 변호사까지 거절을 하니까 누구든 거기 들어갔고 이 상황을 법리로 하기에는 유영하라고 하는 장벽, 손범규라고 하는 장벽을 못 넘어갈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법리 투쟁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유영하, 손범규 이분들이 자신들의 정치를 놓으면서 보강을 하지 않는 한 이 재판은 나는 못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아, 이 측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아니, 저는 그래도 그런 점 보면 측근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없는. 언제 측근됐어요? 이거 측근이잖아. 자,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측근이야. 예,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몸은 구속 신세가 됐지만 유무죄를 가를 치열한 법적 공방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박 대통령이 그동안 이 결백을 막 주장을 했잖아요. 이걸 입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소가 되면 전략을 두 가지를 씁니다. 무죄 투쟁을 할 거냐, 양형 투쟁을 할 거냐. 그러니까 무죄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혐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네네. 근데 이제 양형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를 일정 정도 인정을 하면서 네. 감형시키려고 하는. 근데 이제 대체적인 전략이 어떻게 쓰이냐면 1심에서는 무죄 투쟁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1심에서 무죄 투쟁인데 세게 먹어요. 그럼 그때 뜨거 하면서 양형 투쟁으로 이제 2심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있는 것은 1심에서부터 아주 세게 붙지만 보통 일반적인 재판은 1심에서 쭉 걸러내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1심에서 받은 형을 2심에서 좀 감형된다든지 아니면 2심에서 뭐 집행유예로 나온다든지. 근데 대체로 요즘 보게 되면 1심의 판결을 존중해주는 경향으로 점점 가기 때문에 이번에 1심에서 붙는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쓴 전략은 무죄 투쟁이거든요. 지금 공범들이 너무 열 몇 명이에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받은 게 아니고 사실 열대 번 받은 겁니다. 그 안에 구속된 사람들이 다 실질심사 받으면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냥 각자 재판을 끌고 갈 거냐 아니면은 병합을 할 거냐.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영하, 손범규가 있고 지금 상태가 되면 그대로 무죄 투쟁하는데 이렇게 되면 형이 세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무죄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에게 구속이 됐다, 법정에 들어갔다, 수혜를 입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죄를 받아서 명예회복이 가장 큰 목표죠. 그런데 사실 뇌물죄라는 게 강요죄하고는 틀립니다. 뇌물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금 뇌물액이 수백억이에요. 뇌물죄액이 1억이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게요. 그럴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인데 이제 법원에서 작정 감량을 해서 판사가 이제 감량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7년 이하로 감량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7년 이상을 감옥에 있다? 결국은 무죄 투쟁을 해서 무죄 나오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뭘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제 본인이 한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만은 강요는 내가 했다. 강요죄는 게 형량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해요.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무죄 투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내 자신은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네.
이걸로 이제 방어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익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강일원 재판관이 한마디 찔렀죠. 근데 그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왜 몰래 감췄어? 하냐. 몰래 왜 하냐. 증거 인멸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최순실이 이 꼴을 챙긴 걸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재단의 실질 소유주 노릇을 했잖아요. 박근혜 최순실이 같이 했고 최순실이 이런 누구를 뭐 추천하고 이래가지고 공식적으로 라인을 해서 뭐 도와줘라 이렇게 지원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네. 특정인을 꼽아가지고 특혜성 지원을 한 거란 말이죠. 이거 모르고 했다는 건 할 수 없고 내 자신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라는 게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이익공유체 또는 경제공동체 개념이고 네. 이거 아마 빠져나오려면 옷값 내고 그다음에 뭐 선거 비용 7억 이 모든 걸 내 거에서 나갔다는 걸 해야 되는데 증거를 대죠. 네, 그렇죠. 증거를 대더니 그 증거를 좀 대기 힘들 것 같고 예. 쭉 하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친인척 관리를 위해서 형제도 멀리했다. 이건 근데 형제 멀리한 건 친인척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순실이 시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박지만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보다 더한 가족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기가 힘들죠.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뇌물죄를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과연 입증을 할 거를 갖고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입증할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입증할 방법을 쫙 깔아놓는다면은 판을 벌린다면 또 다른 범죄 사실이 드러날 거예요. 정답입니다. 이 무슨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요것만 일단 보태면 박근혜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막았잖아요. 거기에 자기한테 유리한 것도 있지만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것 있는 거는 내가 옷값 냈습니다. 장충동 산 집을 6억인데 4억을 누구누구한테 빌려서 4억을 보태서 삼성동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것은 최순실이 가서 대리 계약을 했지만 최순실과 나는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걸 깨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깨려면은 자기가 돈을 쓴 증거를 내야 되는데 증거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 옷값 낸 증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 옷값 낸 그 돈의 원천은 또 어디입니까? 그거예요. 이렇게 물려가기 때문에 그럼 그 돈의 원천은 또 최순실 씨가 관리했던 그 재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려고 그러다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수첩도 내야 됩니다. 영수증 내야 됩니다. 이런데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의 모든 원천은 최순실이었고 최순실의 그 돈은 내가 70년대, 80년대 갖고 있었던 그 돈의 관리였고 그 돈을 우린 같이 썼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입증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음에 신당동 집에서 이제 셋이서 살은 거예요, 삼남매가. 근데 이제 박근령 씨가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청와대에서 갖고 온 금고를 n분의 1씩 하면은 싸우질 않았을 텐데 결국은 그 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화가 생겼던 거예요. 왜냐? 그 돈을 최태민에게 그대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조순재 씨가 살아있을 때 증언을 한 것 중에 밤새워서 최태민하고 같이 집안에 있는 이 땅을 파고 거기다가 돈을 묻었다 이런 이제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뭐 신당동 집에서 다 큰 그 성년이 된 삼남매가 같이 있기가 어렵다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그 당시에 전경련에서 경남기업의 신기수 사장,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한테 집을 지어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기수 사장은 또 흔쾌히 여러 가지 생각해서 받아들였고. 근데 그 집을 결국은 팔아가지고 말하자면 삼성동에 집을 산 게 되는데 그 과정이라는 것도 그동안에 뭐 나는 뭐 너무나 깨끗하고 이상한 돈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이 모든 걸 그대로 흐트러버리고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임선희 씨가 삼성동 집을 샀다는 건 뭐냐면 그때부터 이미 경제 공동체인가를 그렇죠.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렇기 액수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액수가 네. 분명히 그때 당시 대선 기간 중에 자신들이 검증의 얘기로 던진 거예요. 이거 6억 주고 팔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삼성동 집 산 걸 봤더니 10억 주고 샀네? 4억을 예를 들어 박지원한테 빌렸든 박근영한테 빌렸든 아니면 재벌 누구한테 빌렸든 빌렸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소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재산이 됐냐면 이 차액 4억은 최태민이나 최순실 씨 돈인 거예요. 그럼 최순실 씨, 최태민 씨 돈과 내 돈 6억은 필요 없는 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성동 집을 사는 그 순간서부터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라고 하는 네.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네, 한 가지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깟 400억 먹으려고 대통령을 했겠냐. 설마 억울하다. 진짜 억울한 게 진짜 억울한 걸까? 아니면 억울하다는 지금 거짓말로 억울하다라고 진짜 얘기를 하고. 억울한 그렇죠. 진짜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코드가. 뭐냐면은
지금 문제가 된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30 당시에도 구국선 횡교단에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뭐 공익, 국익을 내세워가지고 사실 기업들 삥 뜯어서 누가 배채웠냐면은 최태민 가문이 이제 배를 불려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그걸 갖다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 규칙, 법칙 뭐 이런 거, 법률 규칙 위반하는 거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내 거고 그 안에서 내가 뭐 하는데 여기 약간 규칙 이런 것들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약간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최태민 가문에게 약간 영어로 좀 저당 잡힌 상태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가족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전형적으로 그 사이비 종교에서 신도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누구로부터 떨어뜨립니까? 가족으로부터 딱 떨어뜨려 놓고 온갖 걸 다 해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순실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철떡같이 믿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죠. 최순실이 어떤 사업을 제안했다. 우리는 딱 그렇잖아요. 얘가 또 이걸로 뭘 먹으려고 하지?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최순실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번에 이제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늘 최태민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국 봉사대 때 뭐 돈을 많이 취하고 나를 이용했다고 하지만은 조사를 해본 결과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리 의혹이라든가 은닉을 했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드러난 것이 없다. 뭐 박정희 대통령도 최태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드러난 것이 없다. 근데 그 말의 커다란 모순은 뭐냐면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했잖아요. 그거는 최태민을 꾸짖은 거지. 조사를 하지 마. 사실은 최태민의 사생활, 지저분한 사생활을 수록한 그 안기부에 뭐 중정에서 그거는 가지고 파일이죠. 있었다면서요. 네, 그거를 가지고 야단을 쳤지만은 그거를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도 뭐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번 회고록에도 나왔지만은 최태민이를 인제의 그 군 시설 안가에다가 청천육대 이제 보냈다 이러는데. 인제였어요. 인제, 그래서 강원도에 보냈. 예,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막 2번 정도 가면서 정말 애절하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 명예를 위해서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드디어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조금 그 내재적 접근 방법이라 그럴까? 네. 저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을 좀 내재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싶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뇌물죄라는 죄목을 본인이 아마 납득하기 힘들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네. 뇌물죄라는 게 그거잖아요. 둘이 짜고서 내가 축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 축제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어차피 최순실은 계속 나를 도와준 거야, 계속. 그다음 우리는 뭐 지갑 없이 그냥 서로 뭐 지갑 구별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옷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나를 굉장히 충실하게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나를 도와줬던 그런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일 나기도 전에도 돈을 줬고 나 자기 모든 편의를 다 돌봐준 거잖아. 집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원래 그랬던 사람인 거지. 근데 이번에 이걸 해가지고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던 것은 별개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짜고 뭐 몇백억씩 이거 먹으려고 대통령을 한 거 아니다. 이게 이제 그분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 주관적 심정과 객관적인 엄격한 법적 현실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그 심리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아니 근데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인지했다고 봐요. 저는 인지했다고. 나도 봐요. 인지했다고 왜 봐요.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당에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언론 매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으로부터 2억을 받아가지고 그냥 썼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선거 유세를 해달라고 하면서 당에서 2억을 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그 수표를 사진 찍어 놓은 걸 딱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에서 이렇게 좋고,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는데 썼다. 그 정도로 사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치밀하게 근거를 남겨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순실이 꼬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모르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너무- 생각이 좀 틀린데 사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된 사람들이 개인을 위해서 전 돈을 모으려고 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자, 최순실 씨가 언니
우리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은 문화관련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뒤에서 사방이 낫지 않겠냐. 여기까지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끝난 다음에 800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내가 퇴임 이후에 뭘 해보겠다? 그것까지는 생각이 그거는 안 돈이라는 거는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쓰는 데서 따라 나오는 영향력이에요. 물론 네. 이제 과정에서 최순실이가 빼먹을 했어요. 빼먹은 것도 근데 그건 아마 위법을 찾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A라는 재단에서 영역을 주는 거예요. 영역 받으면 그건 불법 아니에요. 단지 재단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뭐 수익에 했다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빼먹으려다 들통이 났었고. 그런데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야, 너 뭐 더 블루케이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돈 빼돌려가지고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아니, 잘 살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제가 상황이 보기에는 아니고. 그래서 나는 네. 아까 말했던 재단을 본인이 퇴임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은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만 돈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뇌물죄의 적용은 사실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는 티끌 하나 차이예요. 근데 제3자 뇌물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경우인데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조차 부당하게 되면 예를 들었고 왜 승마협회 지원하지 않죠? 7월 25일 날 야단을 치잖아. 이미 삼성에다가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뇌물과 제3자 뇌물이 걸려있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청탁을 한 거거든.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 건데 다만 한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억울해하는 부분을 그냥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는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고 조순재 씨가 걱정했다는 말 우리 알고 있잖아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이다. 왜냐하면 이 온 나라가 순실이 밥상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근데 이제 포인트예요.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야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황장애라고 쓰는 사람이지만은 에어포트 대리요. 네, 그렇지만은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호성하고의 같이 썼던 이메일 아이디가 그레이트박 1819예요. 그러면 통일을 해서 통일 이후에 19대 대통령을 박근혜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정말 도플갱어 박근혜를 내세우자. 이게 이제 최순실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 그 많은 재단을 만들고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임기 후에도 영향력을 계속 권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속삭거린 거죠. 그거를 대통령은 완전히 돈과 받아들인 관련해가지고 거예요. 그 돈을 이제 챙겨서 뭐 하겠다 이런 생각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그만큼 재단을 통해서 돈으로 그런데 이제 얻을 수 있는 권력. 최순실은 네. 아마 종교적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지식은 짧더라도 굉장히 멀리 크게 이야기를 한 경우가 많아요. 그 크게. 에너지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최순실은 우리 옛날로 이야기했었지만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사람은 임금이다. 선덕여왕 이래 최초 여성 임금이다.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고 본인도 그걸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끌려다닌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재판을 가면은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들 꽤 나올 수가 있어요. 재판정에서. 그게 길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길어질수록 불리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박근혜 이제 대통령은. 여러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뭐 검찰이 아직 까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재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자신은 이미 최순실과 공동 지갑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게 인식할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자기 방어 기제로 내가 언제 무슨 일을 했냐, 난 최순실한테 당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뒤통수 맞았다. 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역으로 입증하려고 우리 공동재산 아닙니다라고 쫓아가 보니까 40년 전 일이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증거들이 삼성동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하게 되면 특히 삼성동에서도 상당히 증거가 나오고 이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외통수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원래 식사는 혼자서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모르겠지만 이제 스스로 그릇도 씻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요. 뭐 이불 정리 같은 것도 이제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해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이제 구속된 대통령이 이제 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이 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하자면 노태우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수감 생활했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분해가지고 이래갖고 며칠 막 밥도 못 먹고 펄펄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단식 투쟁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딱 끼니 깨끗이 비우고 아주 잘 적응을 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스타일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견디는 형이거든요. 아주 수동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반드시 무죄를 받아가지고 나가야 된다. 또 정치적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 또 바깥에는 우리 이 지지자들을 또 동원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압력을 줘야 된다. 아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모범적인 수영 생활을 아주 가뿐하게 해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설거지는 안 해보셨겠죠 지금까지? 뭐 그건 제 눈으로 못 봤지만 설거지 뭐 이런 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세요? 저는 굉장히 잘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요리는 잘하세요? 요리가 제 특기예요. 그리고 전 설거지 뭐 청소를 좀 잘 못해요. 제가 청소형이 아니고 저는 요리형이에요. 우리 외부자들은 진짜 이 풍부한 유 경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봉도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 크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가고 나서 뭐 이런데라 저런데라 뭐 지금 방송에 얘기들이 많은데 예. 직접 겪은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른 방송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 군데 취재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 취재해줘도 제가 또 그 엑기스는 놔두죠. 서울구치소하고 대전구치소만 고위공직자 상급입니다. 큰 데들. 정치인들 하면 다 범털이기 때문에 범털 사도니까 거기 가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교도소인 거죠, 서울구치소가. 범털은 뭡니까? 아니, 범털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 그걸 범털이라고. 그렇죠. 권력이 많은 사람. 네. 돈이 없으면 개털. 범털. 근데 이제 소파 협정에 따라갖고 미군들이 들어오게 되면 6인 홍고실을 1인에게 줍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평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협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냉장고, 편의시설 등등 뭐가 있어 규정에 있습니다. 미군들이 들어오면 거기를 줄까 1.9평을 줄까 하다가 3.4평인가 3.5평짜리 6인 홍고실로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독방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뭇거리고 눈물을 쏟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방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독방에 가장 힘든 건 방이 크든 작든 폐쇄공포증입니다. 그 1.9평짜리 들어가면요. 헉 하면서 심장 빡 칩니다. 지금 조윤선 그 장관이 얘기 들어보니까 1.9평에 있는데 5분마다 시간을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참고로 저 불안증이 1년 갑니다. 이 시간이 빨리 가고 언제 이 불안감이 없어질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5개월 갔더라고요, 그 불안감이. 징역을 잘 사는 사람인데도. 자기만의 세계에 살다가 예. 뭐 이제 현실을 본 거죠, 이제. 그래서 교도소 생활이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예. 일단 화장실과 그 수도 그게 그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 있는 곳에서 그릇도 닦고 빨래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일식 일국 삼찬입니다. 근데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무말랭이도 사 먹고 김도 사 먹고. 사식. 예, 사식은 없습니다. 사식은 이미 10여 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럼 뭐 간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간식이죠. 빵 뭐 이런 건 사 먹는 간식이고. 거. 그거를 이제 징역을 오래 산 사람들은 그 마요네즈하고 섞어갖고 사과를 좀 썰어놓고 샐러드를 만들어갖고 토스트로 해 먹습니다. 아우 뭐 침이 돌아갈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워하는 거죠. 감옥 가고 싶어? 그리워하는 거죠. 아니에요. 잔반이 남은 건 화장실에 버립니다. 변기에. 예. 그 잔반 내주면은 밖에 있는 일하는 친구들이 이제 손실하 그러는데 그 친구들 짜증을 내요. 아, 그거 화장실에 좀 버리고 왜냐면 자기들이 일하기가 많아지니까 버리고 난 다음에 퐁퐁을 갖고 설거지를 쫙 해갖고 덮어놓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통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빨래를 직접 해야 됩니다. 예. 빨리 어디서 해요? 그 화장실 옆에 수도 세면대가 따로 없습니다. 아, 그럼 물은 계속 나와요? 아니, 수도 틀면 물이 나오죠. 뜨거운 물, 찬물. 찬물만 나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실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빨간 장갑, 그 고무 장갑을 끼고 손이 시려우니까 그리고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래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안 마르잖아요. 예, 어디다 걸어야 되냐면 방 안에다 걸어야 됩니다. 교도소 안에는 모든 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꽂이 위에다 놓고 요런 데다 놓고 철철철철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보면은 무슨 이불, 빨래 이런 게 천지게 두 번째 고통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교도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겨울과 여름만 있습니다. 덥거나 춥거나. 그렇죠. 근데 이 추위가 5월 초까지 가는데 2월 말까지는 그 심야 전기를 놓줘요. 3월이 넘어오면 끕니다. 안 해줘 이제. 그러니까 3, 4월이 뼈를 파고 들어오는 추위가 오는 거예요. 그
TV는 틀어줍니까? TV는 KBS만 나옵니다. KBS도 방영된 것을 녹화해서 재편집해서 6시간 뒤에. 뉴스는 안 보여준다면서요? 뉴스 보여주죠. 편집된 뉴스. TV를 하루 종일 틀어주진 않거든요. 틀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몇 시간씩, 시간 단위로. 그래서 6시간 전에 편집된 뉴스를 교정국에서 틀어주는 거죠. 전국 단위로. 아니 우리 외부자들 하면서 이렇게 다른 세 분이 조용한 경우는 처음 봤어요. 몰라요. 왜 안 들어오세요? 뭘 알아야지 들어가죠. 하다가 뭐 왜 안 들어오세요? 알아야지. 맞냐고. 알아야지. 진흙 살았어. 깜빵 가봤어. 이럴 텐데 뭐. 지금 확인은 안 돼. 솔직히 확인은 안 돼. 이거 뭐 교도소 특강이야. 그 단독 접견 있잖아요. 예. 그게 방이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구치소 안에도 한 4군데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들 쓰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여사 남사가 나뉘어져 있는데 면회할 때는 시간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안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변호사 접견은 무제한이에요. 이 접견 때문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변호인 접견을 받아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받을 때 여기 나머지 5칸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자는 못 넣습니다. 오다 스치다가 말을 섞으니까. 원래 거기 규정에 거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범을 못 만나게 합니다.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왔으면 최순실은 남부나 안양이나 다른 데로 보내야 돼요.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또 못 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2가지 회의가 날마다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첫 번째는 청와대 비선 수석 비서관 회의예요. 가는 그게 열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화여대 교무회의가 열려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무려 143회나 공범으로 거론된 최순실 씨의 운명이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그 40년 지기의 의리 뭐 이렇게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전 지켜지지 못할 거라고 봐요. 40년 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한 가족과 이상의 관계였고 거기에서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변호사를 맡은 그 이모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이제 그 기자들을 최순실이 왔을 때 따돌리고 청평으로 뭐 간다든지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그 노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종의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봐요. 최순실이가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최순실 있다. 씨가 예. 본인이 네. 박근혜 대통령 공격을 한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동 운명체 아닐까요? 지금 그렇긴 한데 이런 면이 있죠. 지금 최순실 씨가 다 한 거다. 나는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익을 챙기려고 한 건 나는 정말 의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최순실 씨가 할 수 있었던 방패 같은 게 있는 거죠. 무슨 소리냐. 내가 설명하니까 너무 좋다고 했고 이 아이디어가 꼭 나한테 나온 게 아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나왔다. 이런 비슷한 얘기도 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게 되면은 서로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이제 갈 그게 거예요. 뇌물죄에 관련해서는 네. 이제 굉장히 뇌물죄는 죄가 셉니다. 셉니다. 그래서 뇌물죄가 적용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도 똑같이 무기죠. 그렇죠. 중형을 선고받는 겁니다. 그 혼자 뒤집었을 거라고 보세요? 누가? 최순실 씨가? 아니죠. 저는 아니 그러니까 무죄를 이렇게 주장하겠죠. 왜? 둘 사람 다 살아나기는 방법이 유일한 거니까. 근데 그 여기의 가정에는 최순실 씨가 다 혼자서 취하려 했다라는 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 바로 그 하더라도 문제가 이제 그렇게 있죠. 이야기를 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쟁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동 경제, 경제 공동체 이게 핵심이에요. 경제 공동체 한다면 뇌물죄 적용이 되는 거고 이제 이것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것만 깨진다면 두 사람은 뇌물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둘다 조금 벗어나기 다른 힘들다는 상황인 게 거죠. 노력을 하겠죠. 예컨대 뭐 그 수인의 딜레마의 상황인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용 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라면 내가 그냥 뇌물죄 털고 내가 좀 다른 죄들을 경감을 받겠다라는 플리바긴이 가능한데 이게 사실 운명 공동체거든요. 부는 순간에 자기들의 그 뇌물죄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불어서 얻어지는 그 소득이다라는 게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뭐냐면 소울메이트예요. 이게 사실 단순한 이익관계차가 아니라 굉장한 소울메이트고 그다음에 내가 최순실이다 하더라도 지금 그냥 차라리 내가 그냥 맞아 대통령이 말하는 게 맞고 내가 대부분 다 했어 라고 차라리 얘기하면서 대통령제를 경감시켜주고 나간 다음에 나중에 그 훗날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비빌 공간 또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척을 진다라는 게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봐도 좀 저는 가능성 크지 않다고 봐요. 10년 이상. 저는 최순실 씨가
전략을 아직 세팅은 못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안종범, 정호성, 장시호 이분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무너져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김기춘 그분은 기사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건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멘틀 갑으로 따지면 지금 최순실과 김기춘이 좀 비슷한 수준의 멘탈이 강한데 처음에 그 유럽으로 도피해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권했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라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전략과 기획은 뭐였었냐면 재임 기간 앞으로 1년 4개월 남았는데 이 안에 털겠다고 했던 거였었죠. 그렇죠. 네. 자기 지지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정치인 박근혜로 버텨주면 그나마 부인을 하면서 버텨나갈 텐데 31일 날 구속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전략을 부정을 할 거냐, 인정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전략이 저는 없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죽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만 살겠다는 것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적당하게 변호인을 통해서 기획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우린 정말 끝까지 한번 부인을 해볼 건지 이런 등등의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전략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최순실이도 전략 설정을 할 것이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근데 최순실도 둘 다 무죄를 주장하고 혐의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이 조금 달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 논리라도 갖고 있어요.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몰랐다. 그다음에 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근데 최순실은 보면은 이건 외계인이에요. 그냥 딱 보면 질문을 하면 질문 자체를 안 받아요. 멘탈은 좋은 거예요. 그 멘탈이 좋은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런 말을 섞지를 않는 거예요. 저쪽하고 아예 대화 관계를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그냥 몰라요? 뭐예요? 왜 그랬죠? 왜요? 끊임없이 연기를 하고. 근데 저는 최순실이도 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순실이는 뭐냐면 고용태를 비롯해서 그 직원들이 해먹은 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논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익을 나는 취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논리는 닮았어. 그러니까 굉장히 닮았어요. 서로 이렇게 남에게 밀어버리는 거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제 고영태가 이제 중간에서 그 이윤을 뭐 취한 거라든가 이런 게 드러난다면은 오히려 최순실의 경우에는 가벼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문제인 거죠. 저는 아까 이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둘은 또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끝까지 이제 함께 할 거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서로 어떤 점에서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가족놀이, 가족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매우 기묘한 가족놀이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놀이를 할 수 있었던 아주 그 기본적인 동기 또는 목적인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을 최순실에게 떠민다. 그러면 최순실은 지금은 약간 괴로워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제는 박근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뭘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건 무너졌죠. 그게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최순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해가면서 나는 사실은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이런 논리를 저는 가질 거라고 봐요.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순발력이 뛰어나다고 봐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 둘의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이해관계, 이해타산에 의한 관계라기보다 거의 뭐 몇십 년에 걸친 영적 결합의 관계고 두 사람의 인격이 거의 융합이 되다시피 한 이런 관계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내가 최순실이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까이 내 충성을 지키는 게 나중을 생각하든 지금을 생각하든 여러 번은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근데 네, 최순실 씨 최순실하고 입장에서 좀 나는 다르죠. 우리 네. 전효 의원님의 견해에 저는 많이 이제 이렇게 공감이 가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당했다? 이 구조 하나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혐의를 벗어나기는 너무 빈약해요. 최순실한테 미는 게. 근데 최순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고영태에게 당했다? 그리고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밥 해주는 아줌마, 이 헛된 일만 해주는 아줌마라는 식으로 자기 캐릭터를 만약 변형을 시킨다고 한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최순실이 제가 하녀 같은 보기에는 사람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저는 만약에 1단계, 2단계, 3단계 자기 저지선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각자 사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최순실의 생환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 나는 이건 너무 인간을 어떻게 보는 게 관점의 문제인데. 박근혜랑 최순실은 아니, 왜냐면 입장을 이게- 어느 경우든 입장을 같이 할 수밖에 그리고 없다고 아니, 봐요. 근데 왜냐하면 최순실이 근데 그렇게까지 이게 걸리면은 안타까워요. 아니 이게 인정이 되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이야. 그리고 자기 세력도 있어.
그리고 사면이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최순실을 뭘로 사면해 주죠? 여기까지 만약 계산이 간다고 본다면 난 최순실이 이거 나만 죽네. 그러니까 난 1심에서 그런 문제는 무기징역 받네. 변호인단들이 협의를 합니다. 서로 변호인단들이 협의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변호인단들에게 아이디어를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최순실이. 굉장히 그렇죠. 근데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 예를 들자면은 최태민이 죽었을 때 그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그 사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안 알리질 알렸죠.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남긴 재산 때문에 재산 그런 정리하려고. 거거든요. 그 관계를 상정을 해보세요. 아주 무서운 상황들, 또 무서운 관계인 거예요. 최순실이 무서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재판을 1년 이내 끄는 이유가 뭐냐면요. 1년이 좀 지나가잖아요. 에이씨 법대로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캐세라세라가 돼요. 정우해버리고. 예, 그런데 1년 안에가 가장 공포스러울 때입니다. 고통스럽고. 근데 최순실 씨가 맨갑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댈 수 있는 벽이 날아갔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디펜스가 없어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의 멘탈이 붕괴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이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저 흰머리 나기 시작하고 노안이 왔고 돋보기를 자꾸만 써도 소리가 안 보이면 그때 고통스러워지거든요. 무서워져요 이제. 내가 이게 지금 논리구성을 제대로 하나? 근데 이제 그 거울도 아크릴 거울이에요. 유리 거울은 없어. 오. 아크릴 이렇게 도금해갖고 유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 또 얼굴이 찌그러져 이렇게 보여요. 더 무서워 보여 이게. 난 여기서 늙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오면 이게 다 불고 살아야겠다. 근데 지금 최순실이 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규죄가 더 크다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시켰다. 사실은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실토할 게 뭐냐면은 정호성으로부터 엄청나게 더 많은 자료를 받아봤다라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이 실토할 거 자기 형량을 강화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진 않죠. 최순실의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정말 밤잠 못 자고 그 서류들 다 보느라고 고생했다. 네. 그리고 정호성이 계속해서 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최순실은 최태민에 이어서 대를 이은 기획사 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기획사의 정치 스타, 아이돌이었던 거죠. 근데 인기를 잃은 정치 스타, 이제 연기나 노래를 할 수 없는 아이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이제 예. 아무튼 이번 재판을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는 언론도 그냥 재판 지켜보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관심 있는 건데요.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이미 대통령 탄핵템으로 사형선고 낸 건 마찬가지예요. 정치인 박근혜로서는. 그래서 지금 몇 년 살고는 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저기 안영환 법원의 원장 판결에 얘기 대해서는, 예. 이해를 해요, 예, 저도. 그러니까 그리고 법원의- 지켜보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상황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는 온 국민의 그 관심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사면을 하는 이럴 경우에 또 굉장한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렇죠. 이렇게 될 수 그러기 있어요. 때문에 저보다 당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과 다르게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편 지난해 9월부터 무려 7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버꾸라지로 불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과연 이번에 검찰의 손에 잡힐 것이냐? 저는 검찰이 이제 한 명 남은 거거든요. 만약 우병우 수석을 이번에 사법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 조직이 김수남 총장부터 해갖고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지금 미적미적 하다가 만약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특검 2기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우병우 문제에 대해서 적정한 선에서 구속을 하면서 넘어갈 거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 조직 자체가 심각한 이 위기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도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제가 보기엔 검찰 입장은 아주 확고한 것 같아요. 친다고. 네. 왜냐하면은 이제 민정수석실 압수수색한 거 이런 걸 볼 때 검찰로서는 지금 우병우 수석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검찰의 정치 중립이라든가 검찰의 미래 이거하고 이제 직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보다 우병우 수석의 이 처리가 더 힘들다 이런 이제 토로를 할 정도로
아주 어렵지만은 힘든 결단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김수남 총장의 경우에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검찰에 정말 수뇌로서의 역할을 사람들에게 뭐 설득이라든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입장 확고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병우 씨가 검찰을 조사받으면서 이 사진 한 커트, 예, 검찰 역사상 치욕적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그 불명예를 씻는 방법은 결국은 우병우 씨를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병우 씨에 대해서 개인적인 범죄 다 털었지만 지금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나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또 현재 이 우병우 씨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직무, 관련해서 이제 직무유기, 그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걸 적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뭔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뭐 법원 가서 이제 다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기소는 하겠죠. 기소는 분명히 할 거고. 구속영장 청구. 그렇죠. 그것도 하겠죠. 어찌됐든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방금 김수남 검찰총장 이야기가 나왔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은 속된 말로 우병우 씨가 추천해서 검찰총장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서초동에서 만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당시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었고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 관련 인사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김수남 총장이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수남 총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가 결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잡으려고 정말 별거 다 털 겁니다. 털어서 아무튼 기소 내용 충분히 해가지고 기소를 할 거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검찰은 이제 그 개인 비리가 아니라 세월호 때 그 우병우 수석이 해양경찰청에다가 그 직권남용, 이제 직권남용이라든가 또 이제 두 번째로 문체부 그 관리들에 대해서 이제 압박한 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짤 수도 있다고 봐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상식적으로는 우병우를 구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병우가 킹이 돼버린 느낌이 드는데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 검찰 내부에 우병우 사단들이 있고 사실 검찰 자체가 우병우에 의해서 움직여졌고 자기들도 이제 원죄가 있는 거죠. 그걸 건드리다 보면 이제 자기들의 치부까지 드러내야 되니까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들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특검마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법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그 직권남용이니 뭐 직무유기니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법적으로 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후로도 이제 증거인멸도 좀 확실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리를 잡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특검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시간만 충분했다면 다음에 청구하면 분명히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걸 봐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수남 총장 같은 게 사실 별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게 지금 벌써 드러났잖아요. 우병우랑 통화를 몇십 분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만약에 압력을 또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아마 그거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또 검찰 입장에서도 이미 정권이 넘어갈 상황인데 왜 과거의 권력한테 충성을 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은 김수남 총장이 지금 언론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하다 보니까 묻혔죠. 그런데 이제 우병우 건이 커진다면 김수남 현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까지 이렇게 구속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뭐 그렇게 우병우 아니 그러니까 총장의 임기가 우리나라 검찰총장 임기가 2년입니다. 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임명이 돼가지고 올 12월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역대 검찰총장들이 대통령과 관련된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사표를 내왔었습니다. 임기 보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아마도 5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현 총장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김수남 총장이 어쨌든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타가 공인하는 거 아닙니까? 우병우는 이렇게 이제 우병우가 자진 결정할 때까지 난 몰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야 지금 들어가는 게 이후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싸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들어가는 게 당신뿐만 아니라 나나 우리 검찰 조직에 불가피한 조직이다. 그러면서 요것을 오히려 우병우에 비해서 제가 구속될게요. 이런 장면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내부 그 사정이 난 이걸 만들어낼 것 같아요. 자, 2017 장미 대선을 향한 잠룡 레이스. 지난달 말부터 치러진 4당 4색 당내 경선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신을 함께 이루었다. 능력 있는
있는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대세다.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변은 없었다. 다 예상대로 나왔고 또 표차가 또 너무 크게 나가지고 좀 싱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건 없었는데 그나마 이제 두 가지 정도 좀 봐줄만 해요. 하나는 뭐냐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남경필 후보하고 할 때 스탠딩 토론을 하잖아요. 그 사회도 보시고 그게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정당에서도 뭐 서너 명 갖고는 좀 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2명 추려가지고 스탠딩으로 정말 이제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도 원고 굉장히 원고 없이 참신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에서 완전 개방형 국민 경선을 했잖아요. 네. 이게 원래는 사실 손학규 후보 측에서 어떻게 보면 정략적으로 한 건데 굉장히 그 진보적이고 굉장히 개혁적인 거였고 이게 히트를 친 거죠. 국민의당이 그 이번에 완전 경선 이게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히 오픈해버린 거예요. 사실 저는 오픈 프라이머를 하면 동원으로 결정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와요 지역별로. 그런데 어찌됐든 국민의당의 자체 저희들 평가로는 예상보다 2배가 모였다. 한 5만 명 했는데 한 10만 명 가까이 왔다 해서 성공한 셈이죠. 예상을 하기를 대충 네. 이제 문재인 후보가 52% 얻고 안희정 후보가 한 30% 얻고 네. 이재명 후보가 18% 정도 얻을 거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제 예상에서 안희정 후보가 7%덜 받고 그 7%가 문재인 후보한테 갔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의당 경선이에요. 안철수. 네. 그게 갑자기 흥행을 딱 하다 보니까 안희정께 이제 빠지면서 왜냐면 안희정 지지층하고 국민의당의 국민의당 안철수 안철수 지지층하고 좀 비슷한 비슷하죠. 데가 있거든요. 말 나온 김에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도적 승리로 국민의당 후보로 선출된 안철수 의원도 눈에 띕니다. 단대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밀어주이소.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의원 예전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다는 거 아니 기자들이 아니 어떻게 바뀌었냐고. 저도 사실 그러니까 본인은 독학을 했다. 네. 나만 독학해서 컴퓨터인데 혼자 공부하고 이랬듯이 독학을 했다.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분유 냄새가 난다. 어? 철수는 철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7년 동안 부대낀 데서 오는 성숙한 연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우리 정치의 발전으로 전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철수 의원은 분유 냄새가 난다는 것은 목소리가 굉장히 예전에 요아티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늘고 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흔들리고. 그러니까 네. 이제 정치인한테는 사실 목소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우리 뭐 중요하죠. 그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있죠. 7% 법칙. 거기서 하면 메시지는 7%밖에 안 된답니다. 상대방 소통할 때, 설득을 할 때. 그리고 나머지 이제 38%는 청각 효과, 목소리, 억양 뭐 이런 톤. 그다음에 이제 시각? 55%가 시각. 사실 메시지는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38%를 차지하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톤을 바꿔가지고 저음으로 쫙 까는데 본인도 네. 그 목소리에서 컴플렉스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그랬을 굉장히 거예요. 핸디캡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내용이 참 좋았어요. 언제나. 거기에다가 전달 능력까지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결국 이번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 2위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애초 본인의 주장대로 문재인 대 안철수의 양자 대결 이제 실현되는 분위기가 아니냐. 처음부터 이야기해 왔었어요. 맞아요. 문재인 안철수의 네, 게임이다. 네. 이번 본인의 개선법이 이러겠죠. 보수가 거의 붕괴됐다. 문재인을 꺾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자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수는 날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충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구도가 양극화되면 될수록 계속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문안 1대1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소망이고 예. 이변은 없어요. 이미 여러 번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왔던 거거든요. 다자구도 속에서 문재인이 대충 45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다음에 안철수가 25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그다음에 저 보수당 후보가 15 플러스 마이너스 5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 지금 그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좀 다른 의견이에요. 여기 세 분들하고. 그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텔레비전에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 갖고 확 떠서 안철수 현상이 있었죠. 근데 모든 현상이라는 건 사실 물거품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안철수가 지금 7년이라는 기간을 정치판에서 부대끼면서 이제 견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요즘 다시 보자 안철수 이런 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안철수가 한 걸 보면은 비리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안철수라는 정치인 이제 좀 재평가하자. 이런 이제 상황이 저는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요. 전 또 하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안철수 후보는 비토층이 매우 적어요. 3.1%밖에 안 돼요. 근데 다음에 절대로 대통령으로 뽑아주지 않겠다는 점에서 1등이 바로 문재인 후보예요. 27.5%까지 나왔죠. 비토층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죠. 1대1 구도를 좀 희망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이제 찍을 사람을 잃은 보수층에서. 그래서 보수 중도 연합으로 저쪽 민주당을 고립시키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른바 문재인 포비아라는 말을 유포하는 거고 비토라는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위는 누구나 아마 비토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 하나만 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반문연대 계속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도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문재인 후보를 꺾고 후보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메시지라는 게 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를 꺾겠다? 이게 왜 우리 목표랑 뭐가 상관이 있어요? 국민들이 언제 문재인 후보 꺾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국민이 그거 꽤 아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이 있겠죠. 꽤 있겠지만 전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그거였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반문 이거라는 것은 시대에 적합한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공학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거. 1대1이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가장 가능한 건 뭐냐면 홍준표라든지 아니면 바른정당 유승민 씨가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사퇴하면서 안철수 당과 한 통속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보여줘야지 이게 유지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겠냐라는 거죠. 과연 역전의 시나리오를 위해서 단일화 카드 가능하다. 저는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각각 목적이 있거든요.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이번에 대통령이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유승민 후보는 차차기를 바라면서 TK에서의 맹주가 되고 싶은 이 욕망이 강하고 또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이 자유한국당을 내가 접수해서 내 당으로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맞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목적으로 볼 때는 몸무게를 불리기 위해서는 연대한다는 거는 서로에게 남는 장사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탈당을 했는데 후보자를 내준다라는 게 우습잖아요. 그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바로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 정산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쪽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그렇죠. 적어도 8명 정도는 잘라야 되는데 그건 홍준표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단 비박이 소수인데다가 홍준표 그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진태 씨 뭐라 그러냐면 태극기 전사 김진태 이랬단 말이죠. 거기서 네. 친박 대안으로 그 자리에 오른 이상 친박들에 대한 립 서비스를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지를 받아야 되는. 반면에 바른정당에서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가고 싶어도.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조차도 이제 후보 단일화 하겠다라다 원점에서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문제는 뭐냐 당의 절반은 그 단일화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둘이 합치는 것도 그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바른정당에서. 거죠.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을 꺾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나 정치는 가능성 예술이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방송정치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시간이 짧은 측면이 있어요. 또 짧은 만큼 마음이 더 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단일화라는 게 진전되면 확 진전되거든요. 아마 바른정당 고민이 그럴 겁니다. 첫 번째 단일화 한다면은 안철수 후보 쪽은 먼저 할 것인가, 홍준표 후보 쪽은 먼저 할 것인가. 그렇죠.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이 커요. 예. 어떻게 내부에서는 뭐라고 했던가요? 아 그런데 그게 아마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겁니다. 이견이 이게 이제 있죠. 영남권 출신 의원들이나 뭐 그쪽 뭐 위원장 인사들은 우리가 뭐 보수 정당인데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러면은 1보수 3 진보도 3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해볼만 한 거 아니냐. 보수만 결집하면 이런 주장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른정당 내에서
홍준표 후보가 단일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정권 다 넘어간다. 문재인한테 갖다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럴 바에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한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견인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영혼합의 그렇죠. 어떤 연대라는 명분이 되거든요. 의미도 있고 그런데 명분이 여기서 이제 있어요. 네. 중요한 게 돈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 자, 어느 정당 후보든 간에 15%를 넘어야지 선거비를 보존받습니다. 10%를 하고 15% 사이가 돼야지 절반을 보존받습니다. 대통령 선거는요, 기본적으로 현재 법정 선거 금이 500억 정도 됩니다. 네. 누구 돈으로 합니까? 보존을 못 받을 경우에.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가 있기 제일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그건 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이거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야, 돈 문제가 현실적인 중요해요. 아마 이게 홍준표 후보는 최소한 못 받아도 뭐 절반은 돌려받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유승민 후보는 이게 전혀 못. 이제 그 그래서 1대1 단일화를 구도를 하는 갈 것인지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진 교수도 적극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깃발을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으로 깃발을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문연대의 깃발을 드는 내용들을 보면 홍준표가 우파연대를 주장을 합니다. 안철수가 국민에 의한 연대예요. 그다음에 유승민이 조건부 단일합니다. 조건부 단일화는 뭐 국민의당이 안보관을 바뀌고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은 친박 청산하고 이런 조건부 단일화예요. 안 되죠, 그게. 그리고 마지막에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어요. 추호 김종인 선생. 추호인가? 예, 추호도 없다 해서 추호 김종인 선생인데 개헌 빅텐트예요. 자, 이거 4개를 듣고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결국 자기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네. 그럼 나머지 3명은 양보하라는 얘기예요.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가 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홍준표 후보는요. 대통령 선거라고 쓰고 당대표라고 읽습니다. 맞아요. 이분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뜻도 있지만 양수겸장이에요. 그 마지막까지 그 경남지사 그 출마 못하게 그 꼼수 부리는 거 봐요. 정치 공학에서는요. 그걸 탁월해요. 30일 전에 통보 못하게 해갖고 20일쯤, 29일, 28일쯤 해갖고 재보궐선거 못하게 하는 이걸 누가 생각합니까? 이번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보수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하는 척하면서 백기 들고 투항하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철학도 없고 가치도 없기 때문에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그 위상이라든가 위치가 대단한 선거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 연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문재인 후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문재인 후보 쪽에서 또는 문재인 후보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저력과 역량이 있는데 이걸 또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반문 연대라는 것이 점점 더 아주 또아리를 틀면서 단단해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도 제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들은 이 짧은 기간이지만 거의 40일밖에 안 남은 기간이지만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의 자기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 40일 동안이라도 보고서 한 표를 행사할 겁니다.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장미 대선의 변수가 될 단일화 외부자들의 짧은 글짓기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승민에게 그만하고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드린 겁니다. 그냥 준비되신 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교수님 빠르세요? 아니 아니. 긁었어 그냥. 철수가 준표에게 철수가 준표에게 나한테 양보해. 나 다시 하고 싶어. 잡지 마라. 다시 해요, 다시. 자, 진중호 교수님. 철수가 준표에게 철수가 준표에게. 내 이름 대지 말고 알아서 사퇴해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죠. 준표가 철수에게 철수에게. 마 형님 먼저 내 끝까지 간다 설득하지 마라.